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생하셨고 오늘 문제는 31회 때 시험 문제고요.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공부를 이거는 다 노출된 거 한 거잖아요. 그럼 노출되고 책은 기출문제 내겠으니까 보면은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뭐 틀렸네 맞았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으면 왜 틀렸나 보다 하고 다시 점검하면 되는데 틀렸나 맞았네 언니는 몇 번 했니 어쩌니 참 거시기 합니다. 이렇게 자 틀렸으면 맞추면 되고 앞으로 안 틀리면 되고 그다음에 맞췄는데 찍어서 맞췄으면 앞으로 안 찍어서 맞추면 되고 그러잖아요. 자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이 1번 문제는 예전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안 나왔는데 31회 때 이제 특수한 형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이거 보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 이게 신개발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강사는 거의 없습니다. 농지를 택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만든 게 재개발이잖아요. 그럼 농지에 무슨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럼 농지를 택지로 만들었다. 이게 뭘까? 신개발이겠죠. 신개발. 그 다음에 뭐 채비지 제하고 다시 줬다잖아요.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했다잖아요. 그럼 뭘까 이게?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 이게 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건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꼭 그게 수업 시간에 한지 방식이 뭐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뭐 답은 쉽게 나왔잖아요. 됐어요. 음, 음. 자,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잘하셨다고. 잘하셨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97% 맞춰야 되는데 53%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 뭐는 자,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 앞으로 안 틀리면 되잖아요. 조용 좀 하. 내가 말할 때 마이크 줄 테니까 말할래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될 건데 요 이제 신개발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보고 이제 재개발 좀 보자고. 재개발. 그러면 혹시 재개발 그러면 생각나는 말 있습니까? 재개발 그러면 생각나는 말 있나요? 네가 말해봐. 그럼 OX는 할게. 좋아. 제가 말할 테니까 OX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여기 요약증지 가져오신 분들은 129쪽을 한번 가봐요. 129쪽. 129쪽을 가면 저는 재개발 나왔습니다. 재개발. 이게 공부하는 거지 점수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공부. 그러면 129쪽에 재개발 있으니까 재개발 몰랐다 하신 분들은 오늘 반드시 재개발 알고 가는 거야. 제가 수업 시간에 재개발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했습니다. 이론적인 재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 재개발이 있다. 법률적 재개발을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재개발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비법 말해서는 정비사업 몇 개? 세 가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129쪽에 재개발이 이론적 재개발이야. 그러면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은 몇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31쪽 가봐요. 한 장을 넘기면 131쪽에 정비 사업이 있네요. 정비 사업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요거 이제 이 정비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보면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부 없이 답은 나왔고 답은 신개발하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 답이 됐고 그럼 개발 나왔으니까 이제 재개발 좀 보고 갈게요. 재개발. 그러면 재개발이 나오면 요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험은 개념 나온다고 개념. 그러면 재개발의 이론적 측면의 재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론적 측면의 재개발이 129쪽에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보전 재개발이라는 게 있고 재개발 그다음에 수복 재개발이라는 게 있고 아까 그런 말 했다고 또 조용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그 말 괜히 돼가지고 좀 부담스럽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철거 재개발 있습니다. 철거 재개발 이렇게 철거 재개발 이렇게. 그러면 요 이론적 재개발이 잘 나올까요?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잘 나올까요? 정비 사업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럼 정비 사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은 여러분은 쓸 거 없잖아요. 그 제가 칠판에 쓰면 막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다 책에도 있으니까. 그럼 정비 사업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개선 사업. 여러분은 공부를 쉽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여섯 가지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세 가지 줄였으니까요. 재건축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있고 우리 초등학교로 돌아갑시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줄긋기 한번 합시다. 줄긋기.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계량
확장, 첨가 이런 말 나오고, 그다음에 방지, 요인만, 완전히 제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그럼 줄긋기하자는 소리야. 그럼 요 완전히 제거 이렇게 나오면 무슨 재개발? 철거 재개발. 보존 재개발은 어디로 갈래요? 보존 재개발은 자 개량, 확장, 첨가, 그다음에 방지, 요인만. 그러면 보존 재개발 어디로 갈래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만. 방지. 제가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에요. 비읍하고 비읍, 방지. 이렇게 해야지. 보존 재개발은 이론적인 재개발이지 실질 재개발 아니다. 그러니까 보존 재개발은 우리 검단을 보존 재개발한다. 그러면 재개발이 아니라고. 이론적으로만 재개발이라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보존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방지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보존 재개발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수복 재개발은 요인만 제거한다. 요인만 이렇게. 그다음에 개량, 확장, 첨가는 개량 재개발 이렇게. 이거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다시요. 이런 줄은 몰랐지. 자, 보존 재개발.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느끼는 바. 이 정도로 모를 줄은 몰랐죠. 그럼 보존 재개발 방지에 수복 재개발 요인만, 개량 재개발은 개량, 확장, 첨가 이렇게. 철거 재개발은 완전히 철거하는 거죠. 이거 철거 재개발 안 나와요. 그럼 나오면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요 셋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하나는 됐잖아요. 비읍. 요 수복 재개발에 비읍 있고 나머지는 비읍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비읍 나오고 요 비읍 나왔다. 보존 재개발 방지. 이렇게 됐죠? 됐네. 여기다 줄긋기 합시다. 또 줄긋기.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자, 편하게 해줄 테니까 여기 편하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줄긋기 할 때. 자, 단독 다세대 나왔습니다. 공동주택 나왔습니다. 네.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왔습니다. 공업지역. 그럼 이제 줄긋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정비사업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정비사업 공법 선생님께서는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요. 주간경영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시설이 뭐 밀집해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개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공법이 복잡하지 개로는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간경 개선 사업은 어디로 갈래요? 단독. 재건축 사업은요? 그러지 마. 편하게 해준다 했잖아요. 편하게. 내가 편하게 해준다 했잖아. 편하게 해준다 말이 이 말이야. 그냥 끄라고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 재개발 상업적. 편하죠? 이렇게 해준다 했잖아. 제가. 여기는 좀 복잡하잖아. 복잡한데 이걸 편하게. 예? 몰랐으면 알고 가면 돼. 알고 가면. 여기 정비사업은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니까. 자, 갑시다. 그럼 이론 재개발은 보전 나왔습니다. 방지. 수복 재개발은 요인만. 수요 그러자. 수요. 좋네. 수요 방지 그래도 되겠네. 수요 방지. 미쳐버리겠다. 개량은 할 필요 없잖아. 개량 나머지가 되니까. 됐네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동주택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이렇게 하면 되죠. 공동주택이 대부분이 아파트니까 아파트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오면 재개발 사업. 됐죠? 1번 문제 끝. 끝날 때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1시간 남아 있어야 돼. 못 가고. 자, 2번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져요. 1번 문제 53%.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씩 와서 때리십시오. 저를. 제가 잘못 가르친 거지. 자, 2번 문제는 또 역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2번 문제 몇 번 했지? 앞전에도 나왔었잖아. 2번 문제는 틀리신 분들은 제가 때리겠습니다. 2번 문제. 자,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산업 분류해 봅시다. 부동산업이 있고 일단 두 가지 나눠지죠.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하고 임대 및 공급업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임대하고 개발 공급업하고 또 신기한 듯이 보는 사람 있다. 신기한 듯이 보는 사람. 그분 내가 알고 있어. 그분 11월 달부터 오신 분 내가 알고 있어.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게 신기한 거야. 근데 11월 달부터 오셨는데 신기하다. 그분은 민법은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예?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하고 중개자문 및 감정 평가하고. 근데 이 두 개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근데 여기는 여기 짧네요. 아니 면적이 좁네요. 요 기타가 없죠. 다음. 그럼 이제 보게요. 이게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여러분들은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할 필요 없어요. 부동산 임대업 그러면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다음에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관리업은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있고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도 세 가지로 중개 대리업하고 그다음에 투자 자문업하고 감정평가업하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에 다 안 되니까 첫날은 이거 하고 그 다음날은 이거 하고 그 다음날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90일도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죠. 그럼 2번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이거 아까 그 표를 물어봤는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럼 이거 찾으라는 소리지 이거 찾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및 공급업이 답이죠. 예? 여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거 개발 및 공급업 답 몇 번? 4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더 이상 설명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괴롭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요. 자, 3번 문제 갑시다. 토지의 특성 그렇습니다. 토지의 특성. 요 토지 특성 주고 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렇습니다. 그럼 개별성 나오면 첫 번째 개별성 나오면 생각나는 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개별이란 말이 나오면 다 개별성이야. 개별 분석. 토지마다 가격, 임대료, 그다음에 수익을 개별화시킨다, 구체화시킨다. 그다음에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완전 불안전하게 만든다. 개별성 때문에 B자가 쏟아져 나온다.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주의할 것은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공급이 독점화된다, 비독점화된다. 독점화된다. 비독점화되면 틀리다. 자, 개별성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개별성 기업,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정인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좀 더 부수적인 설명을 한다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상품의 동질성, 똑같은 상품이 거래돼야 돼요. 똑같은 상품이. 그럼 이 안에서 교실 안에서 똑같은 물건이 있죠. 책상하고 걸상 똑같죠. 그럼 이 안에서만 본다면 책상 걸상이 똑같은 상품이니까 책상 걸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야. 이 안에서만 본다면. 그런데 여기 이 건물 전체를 본다면 저 옆에 사무실에 책상하고 우리 학원 책상 같아 달라요. 다르지. 그러면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상품이 거래되는 상품이 다 똑같아야 돼. 그게 완전 경쟁이야. 근데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다 다르죠. 그래서 완전 불안전. 자, 됐어. 그럼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기억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까? 옳은 지문이네. 옳은 거 고라 했으니까. 이은 부증성 나왔습니다. 부증성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오는 게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집약화시킨다. 옳은 말. 그럼 제가 부증성에 대해서 빨리 읊어볼게요. 부증성, 토지의 공급에 관한 거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없다. 물리적 공급이 고정돼 있다.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없다. 그게 부증성이야.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용도적 공급이 뭔데? 용도 전환. 농지를 택지로, 그다음에 바다를 농지로, 바다를 택지로 개간하는 거. 이게 용도적 공급.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데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부동산의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고, 그다음에 부정성이 예외란 말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부정성 때문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은 0이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장단기 상관없이 완전 비탄력. 장기든 단기든 완전 비탄력적이다.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더 이상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없다. OX, X 용도적 공급은 된다. 부정성에서 파생된다 말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 물리적 공급 안 된다. 그다음에 부족하다, 희소하다. 그래서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 독점적 소유욕, 지가지대를 발생시킨다.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할까 곤란할까? 곤란하지.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이 안 된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 공급 조절이 곤란해진다. 부족하면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 대신에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이걸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다른 말로 부동산을 건물을 고층화시킨다. 입체화시킨다. 토지 대신에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그게 토지용 집약화입니다. 옳은 지문. 자, 디귿 부정성 나왔습니다. 부동성. 부동성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보세요. 부동성 다른 말. 움직일 수 없다죠.
토지의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토지의 위치,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두 가지 있는데 상대적 위치는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는 쓸모고 그럼 토지의 쓸모는 바뀔 수 있는데 절대적 위치는 장소야. 검단 1번지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검단 1번지 토지가 있는 장소. 그럼 절대적 위치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럼 절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가 부동성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성하고 같은 말을 제가 써볼게요. 부동성은 토지 위치가 가는 거고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고정되어 있다. 절대적 위치의 고정성 이게 부동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적 위치하고 똑같은 말이 있죠. 절대적 위치와 같은 말이 토지의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또 작년에 나왔던 거 물리적 위치. 물리적 위치. 토지의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요 세 가지하고 부동성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물리적 위치 고정성, 절대적 위치의 고정성 전부 다 똑같은 말. 그게 뭐야? 부동성. 그럼 부동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 모든 걸 지역화시킨다. 지역, 그다음에 임장활동, 그다음에 예부효과. 예부효과는 부동성하고 뭐하고 같이 나와야 돼? 인접성하고 같이 나와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말 나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부동성. 부동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뜻하니까 부동성이 물건이 뭐래요? 물건이 뭘까요? 물건이지. 그 물건을 두 개로 나눠봐요. 물건을 두 개로 나누면 부동산하고 동산. 부동산하고 동산. 그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특성. 물건을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특성은 개별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 움직이는 재산들은 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성, 못 움직이는 재산들은 부동산이라고 하자. 됐죠? 이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의 필요성이 근거가 된다. OX? O. 최근에 이렇게 네요. 우리 시험 이렇게 했는데 평가자 시험에서는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을 배제시킨다 이랬어요. 부동성은 임장 활동을 배제시킨다. OX? X. 임장 활동 하게 만들지. 임장 활동 배제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늘 영속성 나왔습니다. 그럼 영속성이 나오면 영속성은 뭐하고 관련해요? 토지의 감가. 토지의 감가와 관련된 감가. 그럼 감가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있는데 이 영속성의 뜻은 토지는 노후와 마모 파손되지 않는다. 그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원칙적으로 감가가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나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토지는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 만약에요. 시험 문제에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옳은 지문이 돼요. 이렇게 하면 감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 옳은 지문이 된다고. 근데 원칙적으로 빼버리고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버리면 물리적 감가도 안 되고 기능적 감가도 안 되고 경제적 감가도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이 말을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그 말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다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지. 옆에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오면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도 안 되고 경제적 감가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뭘까 X일까? X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속성, 이제 물리적 감가를 배치는 요구하고 영속성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영가 예수가 나오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영속성입니다. 그럼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의 필요성이 근거가 된다. OX, X. 감가상각을 필요치 않게 만든다. 물리적 감각을 필요치 않게 만든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 박스에서 오는 것은 몇 개입니까? 3개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3개 됐어요. 이 정도 하시면 부동산의 특성은 충분합니다. 자, 주의할 거 요거 전부 다 요거 3가지, 요거 4가지 무슨 특성입니까? 토지의 특성이요.
이게 자연적 특성이 나거든.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었는데 요 자연적 특성은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물리적이란 말이 들어가. 물리적 봐봐요. 부정성,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부동성, 물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영속성, 물리적 한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별성, 개별성은 뭘까?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된다. 물리적 대체, 전부 다 물리적.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적 특성인데 요 자연적 특성은 다른 말로 물리적 특성이라고. 자연 특성은 물리적 특성. 이제 자연적 특성이 물리적 특성입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자연적 특성을 언급하면서 즉 영속성을 언급하면서 물리적이란 말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성을 언급하면서 물리적이란 말 나와야 되고 의미 아셨나요? 이렇게. 자, 다음 주는 쉬고 다음 주는 제가 바빠서 못 하니까요. 여러분들 쉬시고 다다음 주에 부동산의 특성이 또 시험에 나올 건데 그때는 답만 보고 갈 거야.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더 이상 한 주 이거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 한번 자, 보자고요. 한번 이런 식으로 뭐 곤란해요. 80%가 안 됩니다. 4번 문제 갑시다. 마케팅. 영어 공부 좀 하라네. 영어 공부. 사피믹스. 사피믹스 찾으라는 소리죠. 제품, 가격, 유통 경로, 그다음에 판매 쪽지, 기업, 그다음에 순서대로 리을, 그다음에 유통 경로, 판매 쪽지, 프로모션 이렇게 됐죠? 거기다 피자 갖다가 다 해놨네. 피자. 네. 네. 프라이드 있나 프라이드. 이런 문제를 내서 영어 공부 시키려고. 답 3번인가요? 네, 그러네. 4번 문제, 5번 문제 갑시다. 5번 문제. 그러면 아까 4번 문제도 틀리신 분 있다는 거. 영어하고 담 쌌으니까. 5번 문제 많이 맞추셨는데 틀리신 분 있다는 게 의의를 갖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 중에서 규제하는 게 있거든. 규제. 그럼 규제는 토지를 이용 규제도 있고 거리 규제도 있고 돈 가지고 규제하는 것도 있고 돈 가지고 규제하는 것을 골라보는 소리예요. 다행입니다. 나는 여기다 고를 줄 알고 혼났습니다. 그럼 4번에도 골라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요거는 규제하는 게 아니라 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완화. 요거 찾으면 안 되지. 그러면 여기 담보인정비를 강화했습니다. 돈을 조금만 빌려주라 저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금융적 규제가 되지. 그럼 담보인정비를 규제했다. 대부비를 규제했다. 총부채 상환비를 규제했다. 이게 다 뭐야? 금융적 규제죠.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규제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규제 정책. 그 규제 정책은 거래를 규제할 수도 있고 이용을 규제할 수도 있고 돈 가지고 규제할 수 있고 지금 돈 가지고 규제하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답이 1번이죠. 그러면 2번은요. 세금 가지고 규제하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조세 가지고. 3번은 토지거래 허가제는 뭘 규제하는 겁니까? 거래 규제지. 거래 규제하는 거예요. 거래 규제. 그다음에 여기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권 양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는 뭘 규제하는 겁니까? 이용을 규제하는 거지. 이용. 여기는 보존적이다. 토지를 여기까지 개발 못한다. 이용을 규제하는 거지. 답은 1번. 이런 문제 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옆에다 뭘 쓰고 제가 했던 거 쓸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또 나오지 않는다. 자, 6번 문제 가죠. 6번 문제. 6번 문제도 영어 정의에 불과하죠. 자, 기업,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분석한다. 분양 가능성,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석하는 게 뭐다?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 그다음에 니은,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 투입 요소?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 민감도 분석을 다른 말로 민감도 분석과 동의어를 말하는 소리야. 감흥도 분석 안 듣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처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감흥도 분석. 이걸 감흥도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민감도 분석인데 근데 감흥도 분석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감흥도 분석. 그럼 답은 나왔죠. 답은 시장성 분석하고 민감도 분석입니다. 시장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 5번 답이 5번이죠. 6번을 틀릴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는 거죠. 곤란합니다. 매우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틀렸으니까 이거 좀 보고 가게요. 비교를 좀 해봅시다.
시장성 분석하고 시장 분석이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죠. 모의고사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봤습니까? 모의고사 7월달 모의고사 보셨어요? 혹시 이거 나왔던가요? 시장성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개념으로 나왔던가요? 기억이 없습니까? 나왔을걸요 아마?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1번 지문에 시장성 분석과 시장 분석은 같은 개념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그게 답이에요. 그 4번이었나요? 나는 1번으로 생각했는데 4번이었구나. 거기에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시장 분석이 나오면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고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석하는 거고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합니까? 시장 분석이 먼저 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 이 흡수율 분석은 어디에서 나와요? 뒤에서? 그렇게 이렇게 하지. 책에서 나와요. 무슨 책? 개론책에서 나와요. 개론책 어디서 나와요? 뒤에서 나와요. 이렇게 하지. 집에서 나와요? 학원에서 나와요? 학원에서 나와요. 집에서는 가끔씩 컴퓨터를 통해서 나와요.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흡수율 분석이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찾아보세요. 여기서 흡수율 분석이 어디서 나온 거야? 시장성 분석이 나오잖아요.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성 분석하는 방법에 흡수율 분석이 있다는 거야. 그럼 흡수율 분석은 내가 금단에 온누물 100개를 공급했는데 1년 동안 몇 개가 팔려나갔는가? 90개가 팔려나갔다. 그걸 흡수율이라 한단 말이에요. 흡수율. 그럼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고 최근에 이걸 짬뽕으로 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흡수율 분석이란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활용된 투입 요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말이고 민감도 분석이 여기 투입 요소, 산출 요소 나누는 거고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급된 분산이 1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팔려나간 비율을 분석하는 게 뭐다? 흡수율 분석이다. 그럼 흡수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흡수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흡입니까? 수입니까? 유리입니까? 분입니까? 석입니까? 선생 장난해? 그렇죠? 흡수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 키포인트. 흡수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 키포인트.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한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이것이 셋대가 되는 말이다 그랬어요. 열쇠가 되는 말이다.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게 키포인트. 그분이 세계사 선생님이셨는데 제 친구 아버지야. 제 친구 아버지인데 제가 그 학교로 갔더니 제 친구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조 이것이 셋대가 되는 말이다. 셋대가 키포인트란 소리야. 그럼 흡수율 분석의 키포인트는 미래. 흡수율 분석 나오면 미래가 나와야지. 흡수율 분석의 가장 키포인트는 미래라고. 흡수율 분석의 주 목적은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외웁니다. 흡수율 분석 미래, 흡수율 분석 미래.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듣기만 해. 흡수율 분석 미래. 됐죠?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흡수율 분석 나오면 미래가 가장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이 하나의 내용이 되는 거고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은 비교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흡수율 분석은 미래. 자, 됐습니다. 그럼 또 물어볼 거예요. 한 명씩. 흡수율 분석은 미래. 보존 재개발은 뭘 찾으면 돼요? 보존 재개발, 비읍, 보존 재개발, 비읍, 빵지. 예. 수복 재개발, 수요, 요인만. 속상해 말도 하기 싫어. 자, 7번 문제 어려운 거 그렇습니다. 5번 토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됐죠? 자, 그럼 1번은 왜 틀렸을까? 1번은 핵지입니까? 필지입니까? 필지. 핵지가 나오면 무슨 말 나와야 돼? 핵지는 가격 수준. 핵지는 가격 수준이 나와야 되고 요 핵지는 가격 수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요 필지 나오면 토지의 등록 단위 나오면 필지 또는 등기 단위. 필지는 등기 등록 단위. 면적 단위 그럼 뭘까 있을까? X. 자, 봐요. 필지가 나오면 무슨 말이 딱 나와야 되냐면 필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필지 나오면 등기
또는 등록 단위 이 말이 나오면 돼. 하나의 지번이 붙은 그 말은 별로 안 중요해요. 지번이 2개 붙은 토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등기 등록 단위가 필지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혹시 필지를 논하면서 면적 단위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획지가 나오면 가격 수준을 찾는 거고. 그래서 1번은 필지가 아니라 획지고, 획지가 아니라 필지고, 2번 후보지 나왔습니다.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의 용도제란 중, 획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이행지에 틀렸습니다. 3번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이게 틀렸죠.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거죠.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우리 시험 지문에, 우리 부동산학 결혼 시험 지문에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으니까 이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쟁점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자, 나지는 토지의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으면 된다고. 사법상 제한,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그게 나죠. 공법상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예요. 부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 토지 말한다. 이건 소지, 다른 말로 온지가 되는 거고, 부지는 토지의 용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어떤 것에 바탕이 드는 토지, 밑바탕이 드는 토지가 부지. 됐습니다. 네, 8번 문제로 갑시다. 8번 문제. 8번 문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기울기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여기 균형 가격과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어보죠. 자, 그럼 이 문제를 분석할 때 이 문제를 보면 수요가 변했습니까? 공급이 변했습니까? 이 문제는 수요가 변했어요? 공급 변했어요? 공급 변했잖아요. 저기 보면 여기 균형 가격이 변화했잖아요. 균형 가격이. 그럼 균형 가격이 변하려면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거나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해야지 균형 가격이 변하겠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수요 변했어요? 공급 변했어요? 공급 변했잖아요. 수요는 하나가 있잖아. 공급은 2개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변한 거지. 그럼 이 문제를 보면 공급이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느낌상 공급이 증가했을 감소했을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것 보고 공급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이거는 공급이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선생님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겠지. 좀 이따 보면 돼요. 공급이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증가. 보자고요. 그것은 문제 안 중요하니까. 그러면 원래 공급하고 원래 수요하고 이렇게 2개 갖다고 놓고 균형가 구하고, 그다음에 공급이 바뀌었으니까 이하고 요거 갖다 놓고 균형가 구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균형가부터 할게요. 원래 균형점입니다. 아직도 요거는 이제 못 풀고 있으면 공부가 약간 안 된 거니까 지금부터 풀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합격한다니까요. 실제로 2차까지 힘들지만 1차 지금부터 처음 시작한다. 100일 정도 90일 남았다. 1차만 한다. 합격한다니까. 합격. 실제로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면 돼. 기출문제만 잘 분석했다가 저런 행태가 나오구나. 그럼 60점 맞출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법을 열심히 하라고 해도 선생님 말만 그렇게 듣기만 하고 이쪽 듣고 이쪽 흐르고 그래. 공법을 열심히 해버리면 개론하고 민법 공부할 시간이 없다니까. 공법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라고. 집에 가가지고 공법 선생님께서 공법 열심히 해야 됩니다 했는데 집에 가서 공법만 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2차 축합격, 1차 아쉽게. 네? 그럼 원래 균형점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와 갖다 놓고 풀면 돼요. 근데 공급함수를 먼저 쓰는 게 더 편하다고. 그럼 공급함수는요. 30 플러스 P. 이게 공급량이야. 공급량. 그럼 균형은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은 거거든. 그럼 수요량은 이게 수요량이고 QD가 수요량이니까 그럼 150 마이너스 2P. 그럼 P는 P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으는 거야. 그럼 요 마이너스 2P가 2항 돼. 2항 되면 마이너스 2P가 플러스 P가 되는 거야. 플러스 2P가. 그럼 P에다가 플러스 2P 더하니까 3P가 될 거고 150은 30을 2항 시키면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그럼 3P는 120이 되는 거고 P는 40이 되고 그럼 원래 균형 가격이 얼마고? 40이.
새로운 균형점. 공급이 변했어요. 지금 공급이.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 공급함수 30 플러스 P가 30 플러스 2P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30 플러스 2P. 수요함수는 그대로 150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P를 이항시켜요. 그러면 단축해서 4P. 4P는 120. P는 얼마? 30. 하나 구했습니다. 그럼 균형 가격은 40에서 30으로 10이 감소했어요. 이거 공급이 증가한 거 했잖아요. 공급. 봐봐, 여기 공급이 증가했는가. 지금 제가 말한 건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10이 감소했거나 이것만 하면 되고 이렇게 가격은 10이 감소했구나. 왜 공급이 증가했냐면 이게 원래 공급이거든요. 새로운 공급이죠. 30은 똑같죠. 30이 똑같은데 P가 2P가 됐어요. 2P가. 공급이 증가한 거라고.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 아, 공급이 증가. 그럼 이런 경우는요. 여기 이렇게 됐다 이봐요. 자, 요게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40 플러스 P가 됐다. 그럼 공급이 증가해서 감소했어요. 증가했잖아요. P는 똑같은데 30, 40 됐으니까 공급이 증가한 거야. 공급 증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경제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응? 자, 공급이 증가했구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 이거 공급이 증가했네.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떨어져야 되겠네. 금방 알 수 있다고. 가격이 떨어져야 돼. 균형 가격 물어봤으니까 균형 가격 상승 찾아버리면 안 돼.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그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기울기. 공급 곡선 기울기입니다. 요 기울기는 뭐 할 때 써먹었던가요, 우리? 기울기가 주로 써먹었던 게 뭐 할 때 써먹었어요? 그렇죠. 거미집 이론에서 써먹었잖아. 거미집 이론에서 기울기를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게끔 줬잖아요. 그럼 기울기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선의 기울기. 여기 지금 공급 함수거든요. 여기 공급 함수 1번, 이게 공급 함수 2번이거든요. 이 공급 함수를 그림으로 표시한 게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지금 하는 말은 우리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건 뭐 논리가 그렇다는 소리요. 수요법칙, 공급법칙, 수요법칙 봐요. 수요법칙 있죠. 그 수요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수요 곡선이고 그걸 수학으로 표시한 게 수요 함수예요. 그러니까 수요법칙, 수요곡선, 수요함수가 똑같은 말이고 공급법칙, 공급곡선, 공급함수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경제학 언론 배우면 처음에 그런 거 배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급곡선의 기울기, 수요곡선의 기울기를 어디서 구하냐?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공급함수에서,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수요함수에서 구해요. 근데 기울기는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든 이 Q 앞에 있는 숫자, Q 앞에 있는 숫자를 P 앞에 있는 숫자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요 Q 앞에 있는 숫자를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면 그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었나 물어봤어요.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그럼 여기 원래 공급곡선이죠? 그럼 Q 앞에 있는 숫자 몇입니까? 1 나누기 P 앞에 있는 숫자는 1. 그럼 원래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1분의 1이니까 1이에요. 1. 그러면 새로운 공급곡선의 기울기 하자고요. 자, Q 앞에 숫자 몇입니까? 1 나누기 P 앞에 숫자 2. 그러면 2분의 1이 됐어요. 네. 그럼 1이 2분의 1 됐으니까 2분의 1이 감소한 겁니다. 2분의 1 감소. 자, 기울기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기울기 옆에 언니한테 물어봐. 언니 이거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요? 그럼 이렇게 구해, 이렇게 구해. 네. 기울기 이제 절대 물어보지 마. 아니 물어볼 게 아니잖아. 요 기울기를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 시험에서 곧잘 준단 말이에요.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울기 구하라고 나오면 그럼 무조건 수요함수, 공급함수에서 Q를 찾는 거야. Q를 찾는 거라고. Q 앞에 있는 숫자를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됐습니까? 이 연습 한번 합시다. 요거 연습하고 빨리 넘어가게요. 자, 공급함수가 주어졌어요. 공급함수가 주어졌는데 이 공급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3QS는 40 플러스 2P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공급함수인데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라게. 기울기. 그럼 Q 앞에 있는 숫자 몇? 3 나누기 P 앞에 있는 숫자 몇? 2. 여기 기울기가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자, 공급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공급함수가 EP는 400 마이너스 3QS 이렇게 나왔어요. 3Q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그럼 기울기는 Q 앞에 있는 숫자 몇입니까? 요 2에 하면 안 돼요. 3을 찾아가는 거예요. Q를 찾아가 3 나누기 뭐 2 됐죠? 뭐 이렇게 나누 그럼 됐습니다. 예, 8번을 통해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구하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 것도 봤습니다. 답은 1번이네. 1번. 가격은 10이 감소했고 기울기는 2분의 1이 감소했고. 또 나오기를 제발 부탁드린다. 또 나오기를. 요거 나와서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전부 다 맞춰야 되니까. 자, 8번 됐습니다. 근데 8번 말입니다. 50% 맞췄습니다. 애석합니다. 9번 문제 틀려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럴 줄은 몰랐어. 네. 경제 변수 유량입니다. 유량. 그럼 유량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이렇게잖아요. 그럼 가계 자산, 자산은 저량이네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소비, 유량이죠. 유량. 소비, 지출 그랬잖아요. 유량입니다. 자본, 저량, 자본 또는 자본 총량, 총자본 상관없이 전부 다 저량. 노동자의 소득, 유량. 신규주택 공급, 유량. 통화량은 저량. 그럼 몇 개? 3개. 자, 벌써 봐요. 제가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몇 번 풀었습니까? 9번 풀었죠? 9번. 9번 풀었는데 4번에다 답을 마시잖아요. 4번에다가. 여기다가. 그럼 여기 3개에다가 뭘 하나 추가했을까? 통화량을 추가했구나. 통화량, 통화량, 저량. 통화량, 저량. 통화량, 저량. 통화량, 저량. 통장. 통장, 통장. 통장. 아, 지으시니까 저량이구나. 통화량은 딱 한 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서 한 번. 통화량은 저량. 10번 문제. 10번 문제 제가 풀어볼 건데 10번 문제 또 안 나옵니다. 또 안 나와요? 10번 문제 또 나왔다. 그러면 제가 손에 장을 묻힌다. 장을 친다. 장을 묻힌다 했어요. 장을 묻힌다 했습니다. 또 안 나옵니다. 이거. 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안 나와 이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없이될 분양 수요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이거 처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업시대 분양 가격은 그랬습니다. 엄청 어렵잖아요. 이거 뭐 하자는 소리야. 큰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실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 골라보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어떤 거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이 증가하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이건 뭘 응용해서 물어본 거냐면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마지막에 배웠던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첫 번째 의미를 받고 정량적 지표다. 공식을 받고 세 번째 표를 봐서 표.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는 탄력성 크기는 0부터 무한대인데 5개 나누고 이름 붙여주고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와 가격 변화가 똑같다.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요 탄력성 결정률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했고 다섯 번째가 뭐였을까요? 다섯 번째가 B는 같은 방향을 외웠어요. B는 같은 방향. 그게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인의 총수입의 관계. 내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10명 있다. 그럼 내가 임대료를 올리면 일반적으로 임대료 올리면 임대인 돈 벌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저 사람 임대 사업자인데 요즘 임대료 올려서 재미 좀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를 올려서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려면 전제는 임차인들이 이사를 안 가야 돼. 이사를 안 가야 된다고. 근데 내가 임대인이고 임차인 10명 있는데 임대료를 올렸더니 10% 임대를 올렸더니 임차인 절반이 이사 가버리면 내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린다고 해서 임대인의 수입이 무조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내가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격이 올린다고 해서 내 수입이 언제나 증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내가 금단에다 아파트 분양하는데 평당 10억이야. 10억 분양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가격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봐보면 여기 이제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높은 가격 받는다고 해서 수입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낮은 가격에 받아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죠. 적정한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응용한 거야 지금. 그거 응용. 그러면 자 여기 높은 가격을 받아서 수입이 극대화된다. 그럼 이 가격 받으면 되잖아. 이 가격. 근데 그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게 아니고 어떤 가격이 적정할까? 답은 이제 200만 원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요 분양 수입 극대화하려면 분양 수입은 어떻게 구합니까? 분양 수입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러면 분양 가격에다가 분양 가격 곱하기 수요량 판매량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분양 가격이 만약에 뭐 180이다. 수요량이 10개다. 그럼 10을 곱하면 그러면 분양 수입이 나오죠. 지금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피스의 분양 가격을 얼마 받아야 되냐 이 말이지. 얼마 받아야 되냐. 그럼 내가 얼마를 받든 간에 무조건 다 다 분양된다. 그럼 요 가격 받으면 된다고. 높은 가격 받아버리면 분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 받아야 된다. 그거라고 그렇게. 자, 혹시 이 문제를 바꿔서 분양이 전부 된다. 어떤 가격을 받아도 분양이 전부 된다. 그럼 얼마야? 220. 그럼 극대화 되는 거지. 근데 높은 가격 받아버리면 220 받아버리면 분양이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분양이 안 돼버리니까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볼게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낸 거고 이 문제는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냈네 경우 많다고. 응? 그럼 풀이 보면 분양 수입은 가격에다가 수요량을 곱하면 돼. 그럼 이제 아까 우리 1번에서 분양 가격이 얼마였냐면 분양 가격이 1번에서 분양 가격이 180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함수가 주어졌어. 수요함수가 주어졌잖아요. 수요함수 이렇게. 그럼 이 수요함수 주어지면 여기에 QD가 수요량이고 P가 가격이라고. 가격. 그럼 이 가격이 지금 180을 받으면 가격을 180 받으면 수요량이 몇 개인가를 계산해야 된다고. 그럼 뭐예요? 가격에 요 수요함수 QD는 600 마이너스 2분의 3P의 가격을 대입하면 요 가격 180을 P에다 대입을 하면 수요량이 계산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량이 계산하고 여기에 가격을 곱하면 분양 수입이 계산된다.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제 1번 풀어봐요. 1번이 요 분양 가격이 180일 때, 그 분양 가격이 180일 때 수입이 얼마겠나 보자고. 그 분양 가격이 180일 때 수입은 분양 가격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수요량을 곱해줘야 돼. 근데 분양 가격은 180이 나왔어요. 그럼 수요량이 몇 개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량을 알려면 여기 수요량이잖아요. 수요량을 알려면 요 180을 여기다 대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입해봐요. QD 여기 수요량이죠. 600에서 빼는데 그러면 여기요. 2분의 3P 곱하기 180을 하면 돼.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돼. 요걸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270이 나와. 270이. 그러면 600에서 270을 빼면 330이 수요량이 되는 거야. 그럼 분양 가격 180에다가 그러니까 180을 받으면 수요량이 330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수입이 나오죠. 그럼 330에다가 180을 곱했더니 5억 9,400만이 나온 거야.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자, 이번에는 분양 가격이 190이 된 경우. 190이 된 경우 이거 좀 잘못 5인데 이걸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분양 가격이 190이 됐다. 그럼 이제 수요량을 구하려면 이 수요함수 여기다가 이 P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190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600 2분의 3 곱하기 190에서 수요량이 나왔다고. 그럼 수요량은 요걸 계산하면 여기 190에다가 2분의 3을 곱했더니 285가 나온 거야. 285. 그럼 285가 나왔고 600에서 285를 빼면 315. 이게 수요량이에요. 그럼 분양 수입은 315에다가 190을 곱하는 거라. 그래서 5억 9,850이에요. 됐죠? 자, 이제 3번까지만 하고 4번, 5번은 여러분 해보시라고. 3번 갑시다. 3번이 쉬워요. 3번은 딱 떨어지니까. 그럼 3번 분양가격이 얼마 받았을 때? 200만 원 받았을 때 수요량이 몇 개인가 보자. 600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00. 그러면 600에서 300을 빼지. 요거 계산하면 300이거든. 그러면 600에서 300 빼면 수요량이 300개야. 그럼 수요량이 300개고 가격을 얼마 받고? 200만 원.
그러면 300개가 수요되고 하나당 200만 원 받으면 6억이라는 수입이 나오죠. 6억. 6억. 그럼 지금까지 1번, 2번, 3번 분양가격 180, 190, 200 중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게 어디입니까? 3번. 분양가 200 받아야 된다 소리야. 그럼 이제 4번, 5번을 보면 돼. 4번, 5번이 이 분양 수입이 얼마가 된 거 본다고. 그럼 4번, 5번은 여러분 해도 되니까 제가 가볍게 했어요. 4번, 5번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수요량이 얼마 나오냐면 4번이 잘못됐다. 200만 원이 210만 원이 돼. 만 원. 이거 잘못됐죠? 이거 잘못됐네. 이거 제가 좀 잘못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럼 4번은 분양 수입을 계산했더니 여기 6억보다 작아져요. 계산하면 작아집니다. 그럼 4번 저하고 한번 해볼게요. 4번. 4번 맞죠? 요거 좀 잘못 튼것 같은데. 네? 똑같습니까? 여기가 똑같아요? 네, 그러구나. 그럼 맞고. 얘도 맞나요? 네, 맞고. 그럼 봐봐요. 이제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분양 가격을 180 받는 경우하고 190 받는 경우하고 200 받는 거, 210 받는 경우, 220 받는 경 중에서 수입이 극대화되는 게 분양 가격이 얼마가 될 겁니까? 200. 200 받을 때 극대화되는 거죠. 200 받았어요. 분양 가격을 180 받으면 분양 수입이 얼마가 돼요? 5억 9,400. 분양 가격을 200 받으면 분양 수입이 6억. 분양 가격을 210 받으면 분양 수입은 5억 9,850.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얼마 받았을 때 200 받았을 때 수입이 극대화된다 이 말이에요. 논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계산 과정에서 지금은 여러분이 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몇 번? 3번.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터리가 돼서 잘 찍었네, 잘 찍었어. 네, 잘 하셨고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11번부터 갈게요. 되셨나요? 예.